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대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어떤 일을 열정 있게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게 바로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텐데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무기력함, 공허함을 겪게 될 텐데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진 씨가 요즘 또 꿀팁을 많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슬럼프를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건 딱히 방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하루쯤은 취업 준비를 생각하지 말고 푹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분이 웃으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슬럼프를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많은 취준생들이 슬럼프를 좀 게으름이라고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런 날에는 자주 자신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간단한 산책 등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금요일 아침부터 유진 씨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꿀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알짜배기 취업 정보가 가득한 잡정보센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의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취업 어벤져스 시간입니다. 네, 출구 없는 막막한 취준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 취업 컨설팅의 최강 어벤져스가 출동을 했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오프닝부터 저희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은 리포터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밖에 눈이 와서 갑자기요? 그래 산책한다 그래갖고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네. 눈 올 때 산책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럼요, 네, 운치 있죠. 뭐예요? 별로예요? 눈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눈 올 때 감성 한번 그럼요. 젖으면 또 이렇게 네, 좀 그럼요. 리프레시 되고 그렇지 않나요, 민혁 쌤? 지금 그 현대차가 어제 예. 공채를 폐지해가지고 정말요? 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사실 아, 구직시장. 그래요? 이렇게 제가 공채를 사실 폐지를 했다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걸 좀 저희 제작진하고 의논해서 다룰 예정이긴 하나 지금 기사들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구직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뭐 거의 너무 잘하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벤져스 특집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어학 자격증, 어학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쌤들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네. 이번 주까지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트로 쌤들도 이제 취준생 시절에 어학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민혁 쌤은 토익 970 얻기 위해서 네. 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기간 같은 것도? 저는 한 1년 정도. 1년. 네.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네, 1년, 네, 1년 정도 토익 점수 올리자고 네. 네,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듣고 뭐 그렇게 했었죠. 저는 전공이 사실은 학부 때 법학이어가지고 네. 친구들이 다 고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고시에 뜻이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좀 피해 가려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다가 어학을 준비를 했죠. 그러면 네. 법학과는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신 건가요? 예. 알면서 물어봅니까?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갔습니다.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네. 이게 그 시절에는 그 시절이라고 하기 또 좀 그렇지만 학원이나 네. 째려보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네. 그때도 학원이나 온라인 이런 것도 발달이 많이 온라인 돼 있었나요?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가 아주 극소수로 아. 있었고 저는 그 테이프 테이프. 이렇게 늘어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응칠 뭐 지금 지성한 PD 혼자 깔깔대고 웃고 있을 텐데 그런 거 많이 테이프 늘어나도록 반복 듣고 뭐 이랬던 거죠. 아. 네, 혹시 뭐 쌤도 좀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 그러게요, 같은데 네. 철엄 쌤도 좀 이런 테이프를 들으셨는지. 저는 테이프 시대는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 청계천에 많이 테이프 이렇게 팔았던 것만 봤지 테이프 세대는 아니고 저는 네. CD에서 이제 MP3로 넘어가는 세대여가지고 CD를 조금 많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고득점을 위해서 했던 거는 토익도 했는데 토스도 하고 그러니까 토스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거렸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하면 같이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취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고시 끝나고 바로 또 준비를 한 거여서
영어 공부는 다 똑같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같이 준비하면 다 같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아예 작정해서 한 3개월을 영어 공부만 했는데 다 안 오르더라고요. 저 때는 말하기 시험이 없었어요. 네, 제가 구직 활동했을 토스라는 때는 거 자체가. 네, 그거 말하기 시험 자체가 아예 그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테이프 시절. 그렇죠. 토익하고 탭스 그다음 탭스. 토플 이렇게 세 개 어학 시험만 존재할 때고 오픽 이런 것도 전혀 그럼. 이게 역사가 짧습니다 말하기가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옛날 사람이 아니라 말하기 점수가 이게 도입된 게 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네.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엄 쌤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토익도 해보고 토스도 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좀 네. 까다로웠나요? 저는 사실은 토플도 해봤거든요. 진로가 설정이 안 돼서 정말 웬만한 건 다 건드려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토플이 조금 저도 저한테는 토플 어려웠던 해봤는데 것 같아요. 토플이 너무 어려워요. 비싸고 네. 이게 시험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4시간인가? 체력이 너무 소모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서 토플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유진 씨는 혹시 그런 어학 자격증 딴 적이 있나요? 저요? 네. 토익이요. 토익이요. 네. 토익 준비 어느 정도 하셨죠? 저는 한 3개월 하다가 아니 3개월도 아니다. 한 2개월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빠른 포기. 빠른 폭이 좋아요. 빠른 포기. 네, 이렇게 목표 점수가 있으셨어요? 목표 점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왜요? 왜 물어보시죠? 조심스러워서. 네, 목표 점수 또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저처럼 짧은 기간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는 취준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어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맞죠. 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쌤들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토익보다는 토스를 준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뭐 토익과 토스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보자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 지원 자격만 갖추시면 돼요. 근데 아. 학생들 중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지원 자격을 갖춰도 그 이상 뭐 예를 들면 뭐 오픽 IM 이상을 IM 정도를 요구하면 뭐 IH까지 따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것도 구직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토익 점수는 낮은데 네. 말하기 점수는 높은 이럴 아.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토익 점수를 뭐 기재를 해야 되냐? 기재를 하십시오. 그거는 토익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게 내가 영어 점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너무 크게 역전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뭐 토익이 500점대다. 말하기 점수가 뭐 토스 6다. 제가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너무 그 간격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뭐 한 700점대 뭐 이 정도는 기재하셔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좀 토익 7, 토익 레벨 6와 뭐 토익 점수 한 700 정도면은 네. 둘 다 그냥 기재를 하는 가능해요. 그리고 게 성실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어학 점수의 그 서류 전형에 반영하는 비율이 네. 그다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여러분들이 미련을 버리실 때입니다. 네. 네. 어학에 대한. 뭐 철엄 쌤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죠. 저희가 저번 주에 너무 토익 필요 없음, 막 네, 토익 네. 쓰레기 막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분이 사실은 영어에 아니, 그 특정 남기셨죠? 개인의 의견이었고요. 아, 네, 저희가가 아니라 이제 태 선생님께서 네. 물론 어떻게 오늘 안 보이시네. 네. 선생님께서. 토익 학원에 가셨나 봐요. 여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토익이 필요가 없어요. 따지 마세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기는 해요. 적어도 있으면 뭐 이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막 세상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없으면 조금 그럴 수 있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이거를 막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정도의 그 최소한의 지원 요건 정도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거는 토익이 내가 700인데 800으로 올리려고 어학 점수를 막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점수 자체를 아예 따지 마세요.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도는 준비하고 너무 그 이상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다. 전 반대입니다. 철엄 쌤하고 완전히 반. 저는 토익은 아예 그냥 가지도 말아라. 오늘 재밌네요. 네, 전혀 가지 말아라. 파이트 시작이니까. 왜냐 토익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익이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보유하면 뭐 서류 통과율이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상관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 주변 학생들 보면 토익이 980인 친구들도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쵸. 학교라든지 이런 게 좋은데도 반면에 토익 점수를 이런 학생도 있어요. 저희 그 애청자 중에 S군인데 그 친구 예전에 막 배구공에도 출연했거든요.
그분이 방청객으로 아. 지금 현직자예요. 지금 현직자 아. S분이. 근데 그 친구는 토익 점수도 없고 말하기 점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학 점수가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주류 회사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통과도 잘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어학 점수 없이도 이제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냥 철엄 쌤 처음처럼. 죄송합니다. 철엄 쌤 이처럼입니다.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네. 예, 토익은 글쎄요. 저학년 같은 경우면 한 번 정도는 응시를 할 수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토익 점수가 뭐 자기 직무가 확실하거나 자기가 갈 곳이 확실하고 실무 경험이 있다. 그러면 토익 이런 거 없이도 자기가 그걸 밀어붙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장 많이 보는 게 채용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전문성이고 실무 관련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구직자의 한 거의 취업 준비생의 한 40%는 직무에 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바로 서지 않고 직무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토익 따지 마. 그냥 실무 경험이 중요해. 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더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실무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학도 없어. 그럼 어떡하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토익 있고 토익을 따고 토스를 따는 게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다만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토익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토익 점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면접에 가서 위축되는 모습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위축될 바에는 토익 따고 가서 난 토익은 있다. 이렇게 앉아 있어서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필요한데도 그거를 심리적인 어떤 위안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취업은 심리 게임이에요, 사실은. 단기라고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장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럼요. 당당할 수 있는. 그렇죠. 스스로가 난 토익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선생님이 괜찮다니까. 근데 막 여기 밑으로는 불안감이 막 밀려 올라와. 그리고 면접 가서 막 면접관이 이렇게 째려보는 게 내 토익 점수가 공란이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토익 따야죠. 그렇게 불안하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민혁 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철엄쌤처럼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한때는 뭐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방송 보고 뭐 지방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이 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딱 친구들이 보고서 야 이거 토익 해야 된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저는 불필요한 거는 확실히 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상처받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의 몫인 거고 저희가 뭐 심리적인 위안 때문에 방향을 애매하게 주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례들이 많으니까 없어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토익 학원 갈 시간에 만약에 안 가게 되면 그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시간적 여유에 뭐 신문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실제로 면접을 보러 다닐 수도 있고 요새 또 중요한 NCS나 인적성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철엄쌤 얘기처럼 심리적 위안 때문에 오전에 토익 학원을 간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거를 할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 보면.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먼저 일단 정리를 해주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가 돼야 뭐 저희가 조언 드리는 부분들을 뭐 구직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뭐 두 분의 의견은 토익 자체가 당락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은 토익 점수가 700인데 실무 경험이 좀 다양하고 예. 어떤 사람은 토익 980 토스 레벨 7인데 경험이 아예 없다. 이러면 어느 지원자에게 더 눈길이 가는 건가요? 그 사례를 당연히 본다면 둘 다 눈길이 가죠. 왜냐하면 토익 980 정도, 900 한 50 정도 이상은 이게 노력의 강도랑 비례하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네. 정말 어학을 잘해야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뭐 그 응시했는데 960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어학 점수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그 뒤에 지원자에게도 글로벌 역량이 있으니까 관심이 갈 수가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 사례도 당연히 어학적인 부분은 낮지만 직무적인 강점이 있으니까 둘 다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원한 직무에서 어학 능력을 원한다면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뭐 예컨대 연구개발부서라든지
어학 점수가 전혀 중요하지 영어 관리라든지 이런 직무는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럼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 신 노력에 났구나 오늘 어학 점수 얘기하는 거. 다들 그냥 날 다 가져가라. 그래. 오늘 뜯어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네. 노력에 비례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800점이나 뭐 900 초반 네. 이런 거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취준생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토익이 없는데 실무 경험은 있는 사람, 이러면 토익 점수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네, 관심도 갖지 않고요.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아예 얘기를 해요. 면접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면접관들이 어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면접관으로 참여하시는 실무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보실지 잘 몰라요. 현업에 네. 계신 분들. 그래서 인사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력서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 묻지 말아라. 어. 요새 또 굉장히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네네.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특히 어학이나 학점, 학교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면접 질문을 하지 말고 자기소개서라든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을 하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토익에 대한 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다. 네. 네. 철음 쌤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실무 경험, 토익 없는 실무 경험자, 그리고 토익이 있는 토익이 있고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전자가 될 것 같아요. 한국경제자 총연합회에서 그 기업 인사 담당자를 조사해 본 결과 대기업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대기업에서 뽑는 그 조사를 해봤거든요. 가장 높은 게 직무 관련성과 사회 경험이 대기업, 중소기업 둘 다 높았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좀 달랐던 건 대기업은 조금 외국어 성적을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조금은 높게 보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통계의 수치고 30대 여성이라고 해서 저도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문화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실무 경험이 월등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학 점수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어학 점수는 본인의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 스펙, 일종의 스펙이잖아요. 그거는 최소한의 우리 회사에 이 정도는 들어오는 조건 정도지 그걸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 직무가 정말 어학이 너무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네네. 이제 사실 지금 서류 통과한다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구직자들이. 근데 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합격했는지를 뭐 인사팀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마음에 가장 손쉽게 구직자들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학교, 학점,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학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찾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좀 전달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방송을 보다가 약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때 어학 능력이 꼭 필요한 직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직무인지 이 부분은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학 능력이 필요한 게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직무 같은 경우에는 종합 상사 해외 영업. 아, 네,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GS 글로벌 네. 뭐 이런 종합 상사 삼성물산이죠 또. 그래서 종합 상사는 실제로 해외 법인에서 영업을 하는 법인을 또 관리하기 때문에 출장도 굉장히 잦고, 그래서 문과 직무 같은 경우에 종합 상사 해외 영업은 아예 그 삼성물산은 지원 자격이 토스 7이에요. 아. 지원 자격 자체가 토스 7 중에서도 180, 200점 만점인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어학 능력을 원한다고 아예 커트라인 두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품질 직무,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 중에서도 QA 쪽, 품질 관리 쪽. 왜냐하면 고객이 컴플레인 하면은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고객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법인에도 있어서 출장을 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품질 직무로 입사한 그 학생이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여자분인데, 그 친구 만점이에요, 토스. 토스가 A죠, A. 제가 이공계 엔지니어들 중에서 어학 점수 만점인 경우는 그 현직자 처음인데, 네. 그분은 공학도로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워낙에 미드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어학이 좋아서 어학연수를 간 거예요. 스펙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 그래서 지금 삼성 SDI에서 품질 직무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처럼 품질 직무라든지 문과 특수한 이런 죄송합니다.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이 중요해서 아예 대놓고 명시를 합니다. 네. 그런 직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무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네. 그럼 뭐 공기업은 네. 일단 뭐 그럼 기본적인 영어 점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다 달라요. 공기업에서도 그 회사에서 이제 오픈해주는 경우가 어학 점수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혹은 700이 지원선입니다. 700 지원이고 850점은 만점 주겠습니다. 8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라는 게 공기업마다도 또 다르고요.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봤을 때 외국계 기업은 72% 정도 되거든요. 직장인들이 실제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외국어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갈 때 자격증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학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높았던 데가 중견기업, 그 다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통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실제 영업에 들어갔을 때, 실제 업무에 들어갔을 때 빈도가 조금 작다는 통계는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직무에 따라 다르죠. 특히나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그런 파트에서는 어학 점수 굉장히 중요하죠. 어학 점수라기보다 어학 능력이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외국계라고 해서 저는 글로벌 그 영어를 많이 구사한다는 건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호칭만 영어로 하는 경우가 있지 실제로 데이비드 셀리 뭐 이렇게 하지 네, 그런 그걸 데다 정말 한국인. 업무적으로 70% 이상을 8시간 중에서 7, 8, 56, 5시간, 6시간을 영어로 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지는 외국계 기업의 70%, 100개의 기업 중에 70%의 외국계 기업이 영어를 사용을 한다. 실무에 영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통계라서 예. 저 같은 경우도 외국계 기업을 다녔지만 국내에서 내규에서 내부 업무를 볼 때 오늘 엄청 말리네요. 내부 업무를 볼 때는 그 영어를 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네. 검정 옷을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상복으로. 오늘 약간 영정사진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근데 내부 업무를 볼 때는 저희끼리 영어 안 써요. 근데 이제 제가 B2C 영업, B2B 영업을 하다 보니까 B2B 때는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영어 직무 파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실제로. 네. 뭐 이렇게 대다수가 영어 어학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민혁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처럼 이렇게 어학연수를 많이들 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또 남규 씨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민혁 쌤도 어학연수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너무 사법고시를 보기 싫어서 약간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2002년도 여기 월드컵 할 때 저는 그 한국 미국전을 미국에서 봤어요. 시애틀에서. 어머. 네, 시애틀에서 기숙사에서 네. 그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어. 약간 도피성으로 가서 그냥 놀다가 영어 능력이 좀 향상됐던 케이스예요, 저는. 네. 기간을 얼마나 다녀오신 거죠? 1년. 1년. 네. 그 시애틀이 또 저 서부 쪽 캐나다 밴쿠버랑 가까워가지고 네, 좀 이렇게 놀러 갔다가 한국인들 판이더라고 밴쿠버랑 그쪽에. 네. 사실상 그냥 놀다 왔습니다. 저는. 그래 놀러 갔는데도 어학 연수를 가면 네. 도움은 능력? 돼요. 도움은 되는데 저는 졸업을 앞두고 가지 않고 2학년 마치고 한참 방황할 때 갔던 거라 사실 뭐 스펙을 쌓으려고 갔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피하려고. 네, 그러면 피하려고 뭐 갔다 왔죠. 그때 네. 도피성으로 갔던 되게 강조 되게 좋아한다. 도피성. 도피성으로 갔다 왔던 어학 네. 연수지만 취준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스펙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죠. 가기 전에 어학 점수가 제가 720점인가 그랬는데 확실히 갔다 오고 나서는 팍 뛰더라고요, 점수는. 오. 네. 네. 뭐 초롱 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학연수는 따로 가지 않았고요. 저는 도피 안 하고 그냥 바로 고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도 법학과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법대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화가 좀 통하네 이 친구들. 네, 저는 질문 이제 하나로 통했어요 지금.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저 어학을 되게 하고는 싶었는데 저는 스펙 이런 것보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어학연수 못 갔는데 나 어학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근데 국내에서도 충분히 하면 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해외 영업을 하는 합격자분들 중에서도 어학연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 지금 어학연수 안 갔는데 졸업 앞두고 갑자기 어학연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반년 한 학기 갔다 오고 한 달 정도는 혼자 여행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거든요. 어느 지역? 미주 지역이요? 캐나다 쪽이요. 캐나다. 네, 캐나다 전 그리고 한국인들 아까 말씀하신 한국인 모이는 게 싫어서 정말 그 캐나다에서도 가장 동쪽에 토론토에서도 비행기 5시간 타고 가야 되는 네. 그런 데 가서 했는데 그래도 한국인 있나요? 있어요. 더 친해요. 정말 더 친밀해 막. 적으니까 서로 서로. 그러니까 가족. 서로 막 끈끈해져 갖고 네.
소주 마시고 막. 그거를 네. 자소서에 쓴다 얘네는. 아. 이게 또 폐해야. 어학연수 갔다 오면 지금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또 자소서에 써버. 아. 막상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가 스펙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네. 추천을 하시나요? 깔끔하게 정리. 어학연수는 0. 영? 0. 100점 만점에 0. 그러면 정말 제로. 좀 오. 4학년이 아니라면 예. 그래도 0인가요? 0. 네, 취업에 도움 안 돼요. 취업에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배우고 그냥 남규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건 제가 강추인데 그것도 하려고 아르바이트 또 쪽잠 자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뭔가를 그래도 기대하고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인사 담당자는 그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굳이 이거를 갖다 뭐 파주 영어마을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거를 꼭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가져요. 네. 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지역을 나눠서 그 언어를 쓰지만 제3국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만 예를 들어 인도라든지 이쪽에 가는 거는 전 추천합니다.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네, 기업에서. 뭐 미주권으로 6개월 가는 거랑 뭐 동남아, 베트남 한 1년 아, 가는 동남아 거 강추죠. 그럼 차라리 동남아 쪽. 동남아 가면 강추입니다. 동남아 쪽 사업을 많이 하니까 네,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지진이 나죠. 쓰나미나.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까. 아니 야 쟤는 뭐 가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 또 부모님들이 보시는데 날 그렇게 싫어한대. 저 강사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자기 어머님들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아니, 왜 갑자기 해명을 영상 해보라는 게 편지 한번 아닙니다, 띄우세요. 어머니. 사과 좀 띄워주세요. 좀 클로즈업. 그 말씀이 아니라 굳이 할 거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는 그런 제3국이나 신흥국가,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핫하게 봐요. 자소서를 볼 때도 그냥 미국에서 뭐 기숙사에서 뭐를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고 더운 뭐 땡볕에 저도 인도 출장 가봤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48도야. 아유.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네. 그런 어떤 열대야의 느낌으로 자소서를 써버리면 이 친구 그래도 고생 좀 했네. 한번 불러보고 싶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네. 굳이 선택할 거면 신중하되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가급적은 안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철원 쌤은 좀 다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동의하는 게 취업을 목전에 앞둔 친구한테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취업만을 목표로 해서 어학연수 간다는 거는 저도 추천하지 않는데 이거는 약간 물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직 학년 어리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생 전반을 돌아보고 조금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저는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죽기 전에 눈 감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취업을 일찍 할 거를 후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좀 더 세상을 더 많이 돌아볼 거를 후회할 것 같아서 나이가 어리다면 어학연수를 추천하고요. 지금 곧 취업을 목전에 앞뒀다면 나 어학연수 갈까? 뭐 다 때려치고 나 지금 떠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열심히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걸 묵묵히 하시다가 여행이라든지 정서 환기 차원에서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세상은 넓으니까요. 네, 인생은 그러면- 길고요. 뭐 북미랑 동남아 중에서 철원 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의견에 좌지우지돼서 북미, 뭐 동남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산업, 내가 좋아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가시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북미보다는 동남아를 저도 추천은 하는데 비용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내실 거고 또 그 같은 비용으로 어학연수로 간다? 그런 비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가셨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3천만 원부터 예요. 부터 해서 하더라고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그것도 이제 물론 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데는 한 1,500 이하면 1년 정도 연수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아낀 돈으로 세계 여행을 좀 다니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게 비용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 얘기를 더 해보자면 저는 군대에 갔다 와서 한 학기 휴학하면서 그때 일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은행에서 그 청원경찰 그 보안 업무를 잘 하면서 어울리세요. 그거 끝나면은 바로 학원 가서 이제 중학생 상대로 영어 강사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잡 뛰면서 돈을 한 600-700 정도 모아서 그 돈으로 교환학생처럼 갔다 온 거라서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0, 네. 3,000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어학 정도 연수 비용 들여서 갈 만한 그게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학 연수,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거 말고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그냥
어학이 한 번은 있으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든 어학이라는 자기의 이제 평생 사는데 어학이라는 하나의 스킬이 있으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어디든 뭐든 사람을 만나든. 그래서 전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다면 비용이든 시간이든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나가 보시는 걸 추천은 해요. 근데 하긴 뭐 너무 많은 비용 취직하면은 말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후회하거든요. 저는 네. 고시 공부 끝나고 계속 일만 해서 전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많은 친구들한테 더 넓은 견문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민혁 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있습니다. 이원복 쌤의 이원복 쌤. 이원복 쌤의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네요. 네, 저는 뭐 세상을 누벼라 뭐 이건 우리 또 이번 감독님 터지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원복 세대인가요, 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 구직자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거는 소재 찾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자소서에 쓸 소재, 경험. 그리고 면접 때. 근데 제가 만나본 어학연수 다녀온 구직자들 중에 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분하고 견주었을 때 글로벌 능력이 될 만한 어떤 어학을 구사하는 분은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직 활동의 어떤 소재 찾기를 위해서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면접장에서 해외대 학생을 만났을 경우에 오히려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뭐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가 돈 마련해서 갔다 와서 뭐 한 950을 받았는데 옆에 똑같이 해외 영업 직군에 지원한 친구가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산 친구가 있다. 네네. 네. 어. 뭐 이래버리면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쵸. 아예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방금 이남규 지원자가 얘기한 걸 우리 해외대 분이 영어로 한번 번역해봐라. 정말 잘하거든요. 이랬을 때 그 떨어지는 자존감. 네. 네, 이러면 사실 분위기도 면접장에서 좀 어색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토익도 그렇고 어학연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자격증, 뭐 컴활, 뭐 한국사, 봉사활동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데 정말 완벽한 내가 강점으로 만들 수 없다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이제 해외 유학파와 비유학파가 붙었을 때 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지 네. 뭐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예, 누가 더 좀 강점이 있나요? 해외파죠. 해외파가. 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냥 제가 답만 놓고 보면 네. 왜냐면 면접까지 올 정도면 네, 서류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우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자소서인데 면접까지 올 정도면 인적성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그 회사에 대한 열정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건 왜냐면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어떤 수요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투자해서 이 신입사원을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게 이제 해외대 출신들이고 해외대 안에서도 문과가 아니라 이공계생이라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철원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게 저는 면접이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물론 자소서는 입장의 문제고 그 이후에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인데 면접도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이 실제로 후광 효과라고 해서 약간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기업 뭐 어떤 기업에 인턴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영향을 안 받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아니라 해외대 출신이었다라는 출신 학교에 대한 것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해외대 출신이 아닌 친구들이 너무 또 그럼 난 어떡하지? 이거는 아니고 그 직무 안에서 또 해외대 친구를 다 뽑진 않거든요. 완전 선호한다 그러면 해외대 출신이야? 그럼 다 해외대 출신.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주었을 때 두 친구를 놓고 한 명을 뽑아야 돼 했을 때 우리 이번에 글로벌 해야 되는데 해외대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쏠리는 거지 완전 선호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은 없지 않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학 얘기로 또 한 30분이 또 흘러갔는데 네. 취준생들이 어학으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쌤들의 마지막 조언 한마디까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철원 쌤이 해주시죠. 사실은 저도 제가 어학을 잘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한테 어학 점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의 직무
관한 거,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없는 어학 점수는 안 가지는 게 차라리 사기꾼이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자격증 내밀었는데 실제 가서 못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황당하고 나는 나대로 황당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쓸 수 있는 영어가 아니든 어떤 어학 점수, 그리고 본인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어학 점수는 굳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혁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대학원을 100% 영어로 하는 MBA를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근데 제 동기들이 20년 이상 산 교포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영어로 할 때도 저 동기보다 영어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아예 안 했어요. 다른 측면으로 내가 뭐 학점을 딴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어필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정말 뛰어난 분들 많아요. 글로벌 능력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어학연수를 가고 토익 공부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다른 강점. 그게 뭐 오늘 얘기는 못했지만 직무적인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걸 기대하거든요. 남성분들하고 같이 견주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강점에 저는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미포트의 조민혁, 커리어 칼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 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 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에 위치한 전분 및 전분 제조업체 주식회사 대양유통입니다. 이번에 물류팀에서 자재 파악, 입출고 등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창고 관리원 3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이나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합니다.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며 2월 20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니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채용권으로 창고관리원 3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부바르 황무로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 업체 제로베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객상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CS 경력자와 엑셀 사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 1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권도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고객상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는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나노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로 와이어컷 방전기 조작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2년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이어컷 방전기 조작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손택입니다. 주식회사 손택은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내비게이션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5년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임금은 연봉 3,000에서 3,500만 원 수준이고 실제 중간 관리자로서 살출기 조작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잡정보센터에서 푸를 맡고 있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진관 쌤이 약속을 또 지키신 게 붉은색 옷을 입고 아, 오시네요. 기억하셨군요. 정말 준비해 보신 건가요? 네. 푸에 맞춰서 푸 옷은 사실 아니고 입는 옷 중에서 붉은 옷을 네. 입고 머리도 약간 염색을 하신 건가요? 네. 아, 눈썹이가 푸가 너무 노란- 좋으신데요. 제가 푸처럼 하이타리를 할까 했는데 그건 좀 그거는 방송 좀- 심의 규정상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에 나올 수가 네. 없고. 알겠습니다. 진관 쌤이 어디서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거죠? 네, 저희 지금? 회사가 충북 음성, 충북 혁신도시에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김균 박사님도 그랬고 먼 곳에서 좀 올라오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동 시간이 그래도 1시간 이상 되잖아요.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도 면접을 보게 되면은 각지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지루하거나 견디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진관 쌤만의 그런 이동 시간을 즐기는 방법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거의 출퇴근을 차로 해가지고 아. 차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드물잖아요. 뭐 그쵸.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는다거나 강의 듣는 거 이런 거고요. 저희 회사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거 네.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주로 잠을 주무신다고 워낙 피곤하니까 그게 있을 것 같고 또 출장 다닐 때는 뭐 저는 일하기도 하고요.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생각해 보면 그 회사 정보 좀 찾아보고 아니면 뭐 뉴스 나온 거 있으면 찾아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출근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본가에서 자고 네.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아, 괜찮아요. 있을 다행이네요. 때는 대중교통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평소보다 늦게 도착을 하는 그런 교통이 또 막히니까 이런 이동할 때는 날씨 상황도 참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관쌤 꿀단지에서 어떤 직업이 나올까요? 네, 그 혹시 포켓몬고 해본 적 있으시죠? 아, 아니요? 그럼요. 그거를 아,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옆에 접니다. 있었네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아, 저는 방금 전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아, 정말요? 그 이게 뉴스도 에나비를 나올 잡고 정도로 왔는데. 뭐 인기가 많았죠. 네, 그 포켓몬고 열풍이 한참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다 포켓스탑 근처에서 포켓몬 잡느라고 한참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포켓몬고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게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증강현실 전문가를 좀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오, 네. 네. 자, 증강현실 전문가 요즘 시대에 정말 꼭 맞는 직업인 것 같은데 이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기술을 단순히 게임에만 적용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 기술이 더 다양한 산업에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 킹스맨 보시면 그 주인공이 안경을 써가지고 실제로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과 회의하는 뭐 이런 맞아요. 장면들 나왔던 거 네네네. 기억하시죠? 그것도 증강현실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은 우리의 업무 방식이나 또 생활 방식들을 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은 증강현실 전문가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현실과 가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 상상해 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듯한 이 세상의 도래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이라는 신기술까지 의료, 관광, 유통, 교육 등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미래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 증강현실 전문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포켓몬 고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증강현실을 알아보고 증강현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IT 산업의 메카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찾고 있던 최우철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 사물에서 그 사물의 어떤 다른 디지털적인 정보 자체를 시각화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화면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시각화한 화면 자체를 서로 합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나이 38세의 젊은 CEO. 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국내 증강현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내가 색칠한 색의 옷을 입고 증강현실 속 캐릭터들이 살아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난 캐릭터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에게 증강현실 전문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 개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어떤 그래픽, 그 데이터나 그래픽 자체를 만드는 그런 파트로 이제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번에는 마트를 방문해 앱과 탑재된 증강현실 카메라를 통해 매장을 누비고 있는 공룡을 보여줬는데요. 매장 곳곳의 공룡을 촬영해 게임으로 연결시키는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 나만의 독창적인 공룡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어린아이가 있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전문가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요? 기간 동안 만든 컨텐츠라든가 제품 자체를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의견 같은 거를 주실 때 되게 좀 보람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증강현실 전문가 최우철 씨. 증강현실 분야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자 가치가 높고 기대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최우철 씨가 바라보는 증강현실 전문가의 미래는 어떨까요? 시장 자체가 점점 계속 팽창 중이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좀 더 경쟁력 있게 선두에 좀 그룹에 쓸 수 있는 그런 좀 어드밴티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AR에 대한 어떤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관련된 정보 처리 관련된 학과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어떤 아카데미나 다른 쪽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AR 관련된 어떤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AR 게임 하면 AR 컨텐츠 하면 그냥 포켓몬고를 띄우는데 포켓몬고 같은 어떤 그런 컨텐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재미난 누구나 다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한마디로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어떤 기획력이 어떤 활용한 어떤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강현실 전문가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진관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직업인가요? 증강현실 전문가는 영상 기술과 3D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의 공간 체험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콘텐츠가 필요한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되게 다양합니다. ICT 기업, 게임 회사, 공연, 여행, 오락 등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방송 영상 제작 업체,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 운송 회사, 온라인 쇼핑 업체, 마케팅 기업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이 증강현실 전문가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들은 사용자의 요구와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콘텐츠와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 기술을 적용할 분야를 찾는 것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네, 저번에 핀테크 전문가처럼 오늘 증강현실 전문가 역시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갖춰야 할 자격이나 요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단기간에 교육을 받아서 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국내 증강현실 전문 교육기관이 아직은 많지 않은 편인데요.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학과의 교육기간이 한 2, 3년 가량으로 다소 길고 또 증강현실 전문가 장르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증강현실 관련 업체에 취업한 후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제작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융합학과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의 연계 전공으로 가상 증강현실 전공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에서 이러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나름 갖춰야 될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춰야 이 증강현실 전문가라는 직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VR, A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영상 촬영, 또 3D 애니메이션 제작 툴 활용, 프로그래밍 등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사실감 있는 체험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작자 자신이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게임, 영화,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더 사실감 있는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서 그만큼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상현실에 비해서 증강현실 시장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가상현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VR 체험시설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주변에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제 기업에서 직원들을 교육 훈련하는 데에도 가상현실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 서부발전은 훈련생이 발전소 내의 장비와 시설을 가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안전교육장에 VR 장비를 설치해서 추락이나 화재와 같은 사고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경우는 이케아에서 이케아 앱을 통해서 가구 배치들을 실제 우리 집에 배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네. 국내 홈쇼핑 회사들에서는 AR 마켓을 운영을 해서 360도 증강현실 영상 안에서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영상 엔터테인먼트 부분으로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게임 등 영상 엔터테인먼트 관련 AR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 시장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AR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증강현실 전문가 향후 전망도 궁금한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증강현실 분야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상현실이 지금 훨씬 더 큰데요. 네. 융합정책연구센터에서 글로벌 VR AR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해봤는데 2016년에 약 3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30배 성장한 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AR 시장이 2016년에는 약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64% 정도로 VR AR 산업 전반을 이끄는 그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보다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증강현실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